김용민 브리핑 2018 지방선거 특별기획 오큐파이 풀뿌리로 여러분과 만납니다. 선거에는 팬은 없고 안티만 있다. 이 중요한 교훈을 일러주는 김수민 전 구미시 의원 잠시 후에 만날 텐데요. 특히 주목되는 건 내가 청년이라고, 내가 어느 학교 운영위원장이라고, 청년은 내 편이고 그 학교 학부모는 내 편이다. 이런 착각을 벗어던지고 선거에 출마하라. 이 조언을 새겨 들어보시면 어떨까요? 촛불 시민이여 지방의회를 장악하라. 기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오늘 초대했습니다. 50% 정도 되는 자유한국당이 영남의 지방의회에서 90%의 의석을 독점하는 현실. 정말 문제지요? 국회만 봐도 5%의 지지율을 보이는 정의당은 5석, 같은 5%대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국민의당은 현재 40석.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당 지지율로 정당의 의석수가 결정되도록 하자. 이 운동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울러 선대인경제연구소 선대인 소장이 지방정부가 부화뇌동하고 있는 뉴스테이 사업을 해부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대표 정책인 뉴스테이, 무엇이 문제인지, 선대인 소장이 거주하고 있는 용인은 왜 뉴스테이와 만나서는 안 되는지 시뮬레이션합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어디선가 나타나서 생명을 구하고 정의를 지키는 영웅, 슈퍼맨. 우리 주변에도 많은 슈퍼맨이 있습니다. 바로 공익 제보자입니다. 어쩌다 슈퍼맨이 되어야만 했던 그들에게 세상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생명을 살린 2명의 간호조무사는 권고사직을 당했고, 장애인의 인권을 위해 싸운 선생님은 결국 사직했습니다.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는 슈퍼맨들에게 이제 우리가 감사를 전해야 할 때입니다. 시민사회 지지 캠페인 어쩌다 슈퍼맨에 함께해주세요. 아름다운 재단. 이거 먹고 제가 한번 볼일 봐가지고 바나나 나오는 바람에 원숭이들이 들끓어가지고 어우, 몇십 마리가 달라붙어가지고 시끄럽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침마다 원숭이를 불러 모으는 미궁 대장사랑이었습니다. 미궁 대장사랑 장실 굿모닝 화장실 바나 굿모닝 바나나. 중국 대륙에 휘몰아친 충격 정치 실화 13억분의 1의 남자. 아사히 중국 특파원이 목숨 걸고 취재한 시진핑 권력 승기의 비밀, 그 풀스토리 13억분의 1의 남자. 만년 지방관리가 어떻게 국가주석이 되었을까? 궁지에 몰린 장점은 시진핑에게 살려달라 전화를 건 이유는 보시라이와 저우융캉이 획책한 쿠데타, 그 실상은. 리얼 정치 활극을 직접 확인하세요. 13억분의 1의 남자. 도서출판 레드스톤.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아, 이놈의 뱃살 맞는 옷이 없네. 애 돌보랴 일하랴 살 뺄 시간이 없네. 다시 날씬해지고 싶어. 다이어트 전문 쇼핑몰 비타샵에서 개발한 국내산 동결건조 생식과 통곡물에 3가지 단백질과 비타민, 미네랄을 더해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를 추천합니다. 문의는 1522-6648, 1522-6648 혹은 검색창에서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바람이 싸늘하게 불어올 때는 따뜻한 새싹당 공차, 풍부한 아스파라긴산과 레스베라트롤, 그리고 그 어떤 차도 따라올 수 없는 고소한 맛. 따뜻한 새싹당 공차로 하루를 시작하면 참 좋습니다. 이런 환절기에 기분 좋은 차 한 모금, 새싹당 공차. 티백 2+1 행사는 계속됩니다. 새싹당 공차는 인터넷 전창걸몰닷컴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구매는 070-8635-1288, 070-8635-1288.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우와, 우리 집 말고 부모님 집까지 두 집에 월 10,000원이라고요? 식당, 노래방, 임용실 같은 상가와 숙박업소, 사무실, 공장, 창고, 목조주택까지 모든 업종의 화재보험과 배상 책임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자, 먼저 김수민 전 구민시 의원 만나겠습니다. 김수민 전 의원 나와 계시죠? 네, 반갑습니다. 김수민입니다. 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에 그냥 시사평론가로서 지내고 있고요. 네, 김용민 PD님하고 또 다른 팟캐스트 프로그램 하고 있는데, 네, 이렇게 인사를 드리니까 좀 어색하네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나마 여기서는 좀 서로 간에 비교적 정상적인 것 같아요. 예, 그래요. 예, 뉴스관장을 들으시는 분들은 지금 저희의 대화가 굉장히 어색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저희의 관계는 굉장히 다층화돼 있고 다면화돼 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입체적인 관계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다음 어떤 자리에 가서는 진짜 살벌하게, 진짜 정색하고 비난, 비판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렇죠. 어느 자리에 가서는 막 형제 같은 그런 우애를 보여줄 수도 있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가? 네, 형제 같은 우애를 보여준 자리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어디 김수민하고 저하고 섞일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이 지방선거가 이제 거의 몇 달 남았나요? 6개월 남았어요, 이제. 6개월은 아닌데 이제 선거는 6월이 있으니까 조금 더 남은 거긴 한데, 근데 선거 레이스는 한 실질적으로 2, 3월에 시작이 되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기에 따라서는 얼마 안 남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6개월에서 7개월 사이 정도 되면은 6개월 남았다라고도 통상 이야기를 하죠. 이제 방송 경험이 많은 사람들한테,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굳이 그걸 날수까지 따져가지고 기다 아니다, 이런 걸로 소모전을 벌입니다. 그거는 이제 기성방송에 익숙해져 있는 옛세대 평론가들 얘기고요. 저 같은 경우는 쉽게 넘어가지 않죠. 아, 그래요? 네. 작은 거 하나에도 정확성을 따지는. 그렇죠. 네. 그게 밥 먹여준다고 생각합니까? 밥 먹여주지 않더라도 평론가로서의 소명을 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했던 평론 모두가 다 진실하다, 정확하다, 자신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진 않죠. 김용민 PD라면은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예, 제가 했던 거는 진실하지 않거나 결과적으로 정확하지 않은 것들이 섞여 있다라고 제가 겸허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런 부분이야말로 김수민 평론가가 김용민 평론가와 다른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혹시 이렇다 할 비판거리가 없는 이유가 시사평론가로서의 경험이 굉장히 일천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요? 나도 한 김수민 평론가 정도의 그 경력이었다면은 그런 얘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다 할 비판이 없었다는 게 김용민 PD에 대한 비판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지금 자신이 큰 대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좀 가소로워서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네,
뭐 서로 간에 가소로하는 거니까 뭐 네. 예, 이런 얘기를 길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럼 너도 지금 날 가소롭다고 보는 겁니까?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자,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네. 우리 시민들이 지방의회를 장악하자 이런 취지로 사실은 우리 김수민 평론가 모시고 있는데 오늘 어떤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오늘은 이제 지금 이 방송을 조금 의미 있고 즐겨서 들으시는 분들은 출마 생각이 있거나 아니면 본인이 출마를 하시진 않더라도 뭐 주변에서 누군가를 내세워서 조직화를 해서 출마를 시킬 생각이 있거나 하시는 그렇죠. 분들일 것 같은데 예. 또 이런 분들 중에서는 특히 저 같은 경우도 그랬지만은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 네, 그런 청년으로서 출마를 하시려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뭐 강연이라던가 어떤 경험을 얘기하는 걸 요구받는 자리에서는 주로 청년 정치에 대한 그런 주제를 갖고 만들어지는 자리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편하게 어떤 청년 정치의 의미에 대해서 또 청년이 출마하는 것이 어떤 현실적으로 뭐랄까요, 어떤 과정이나 결과가 오는지 네. 그런 부분들을 조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39살에 대권 출마를 고민했는데 네. 고민만 하다 만 이유가 40살이 넘어야 뭐 대통령 출마 자격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청년들이 지방의회에 나가야 한다 이렇게 김수민 전 의원이 주장하고 있는데 그 뭐 지방의회 의원은 뭐 나이 제한이 없습니까? 나이 제한은 이제 그 만 25세. 25세. 네, 제한이 현재 있고요. 예. 대통령 선거를 말씀하신 대로 현재는 만 40세 이상으로 헌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죠. 네. 근데 이게 좀 부조리한 것은 선거권이랑 피선거권이랑 연령이 좀 다르다는 거. 네. 지금 현재 만 19세 이상은 공직선거 투표권이 다들 있는 상태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만 40세 이상이어야 되고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이나 뭐 단체장은 만 25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 요거는 좀 저는 부조리하다고 봐요. 아니 근데 그 만 19살 이상부터는 그 성인 영화도 볼 수 있고 말이죠. 네. 그런데 왜 출마는 못 합니까? 그러니까요. 군대에 가서 총을 잡을 수도 있고. 그렇지. 네. 그래서 그 90년대 중반쯤에 어떤 대학생 분들이 군대는 갈 수 있는데 왜 출마를 못 하느냐 해서 헌법 소원도 제기를 하고 뭐 그거는 이제는 굉장히 익숙한 주제가 돼 버렸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선거권 연령도 이번 기회에 좀 논의를 많이 해봤으면 좋겠고 또 내년 지방선거는 교육감 선거도 있는데 그렇죠. 예, 교육감 선거면 뭐 모든 그 선거권자들이 투표를 하긴 합니다만 특히 학교를 다니고 있는 중고등학생들은 그 가장 강력한 이해 당사자들인데 예, 그분들이 투표를 못 하고 있는 현실도 부조리하다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꼭 뭐 청년이 지방의회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다기보다는 예. 지방의회라는 공간이 여러 주민들을 대변하는 공간이라면 청년들도 그만큼은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렇죠. 예, 현재 그렇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금보다는 청년들이 지방의회에 더 진출하기를 바라고 있고 좀 아쉬워요. 왜냐하면 2010년도에 제가 출마해서 당선됐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좀 환경들이 괜찮은 편이었고 예. 그 당시에 더 많은 청년들이 출마했다면 더 많은 청년들이 지방의회에 입성했을 거라는 아쉬움들이 있어요. 이런 청년들의 참정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이런 현실. 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청년들은 또 누군가로부터 개새끼로 지목받는 그런 참 네.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만나기도 하고 말이죠. 네, 어떻게 보면은 그 2009년이었나요? 하여튼 그 K모 시사평론가가 예, 청년들 너희들에게는 희망이 없다 말씀을 하셨던 것이 네, 또 몇몇 청년들의 분발을 이끌어낸 측면도 있을 거고요. 그렇습니까? 예, 저도 그때 자극을 받아서 예. 좋다, 희망이 있는지 없는지 보여주겠다 하면서 2010년도 지방선거에 출마한 그래서 결국 뭐 당선이 되었던 그런 전력도 있습니다만. 그러면은 네. 그 평론가한테 머리 숙여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친다면은, 네. 저에게 비판적인 사회의식을 심어주고, 또 저에게 있어서, 거대한 적들과 대결하게 해준 사람은 박정희만한 사람이 없겠죠. 그럼 제가 박정희한테 고마워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 평론가하고 박정희는 같은 존재다. 뭐 별 다르지 않은 존재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레벨의 차이가 좀 있죠. 그 평론가가 더 높은 레벨? 그건 아니고요. 박정희는 이제 거대한 적이고, 그 K모 평론가, 20대 개새끼론을 설파하셨던 K모 평론가는 좀 미시적인 적이죠. 네, 그렇게 동급이 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그분들도 이제 적대적인 위치에서 저희 인생에 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친 분들이라고 볼 수 있고. 근데 참 그냥 무작정 제가 뭐 청년들이요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지방의회에 진출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지방의회 선거에 출마할 결심을 하고 있을 당시에 지금 서울시장 하시고 계시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그때는 뭐 시민운동가였죠. 그렇죠. 근데 청년들이요 고향에 내려가서 시장이 되고 군수가 되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 저의 입장에서는 참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고 청년들이 지금 현실이 어떤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가 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 자체는 썩 청년들에게 좋은 자극이 될 수는 없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봐봐. 그러니까 그런 걸로는 자극을 안 받으니까 개새끼라는 얘기를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이 막 그 어떤 동력을 만들어준 그런 평론가야말로 해안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한국의 민주화 운동은 박정희가 육성한 겁니까? 근데 중요한 말씀이에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르크스도 얘기를 하기를 부르주아는 프롤레타리아의 검술 스승이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김용민은 김수민의 검술 스승이다. 뭐 이런 얘기가 전혀 성립이 안 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저는 이제 뭐 꼭 청년이 들어가야 좋은 거다. 그걸 뒤집어서 보면은 나이가 든 사람이 들어가는 건 뭔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사실은 지금 지방의회 70대에도 별로 없어요. 네, 40대, 50대, 60대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왜 70대 이상이 많지 않죠? 네, 그건 이제 좀 은퇴하실 나이가 된 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원래 정치를 안 하시던 분이 70대 들어서 내가 한번 노인을 대표해서 해볼란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근데 저는 70대 분도 뭐 몇 분 계셔야 된다고 보고요. 네, 성별로 봐도 여성분들도 이제 사회에서 여성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만큼 들어와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20대는 확실히 별로 없는 셈이 되는 것이죠. 네. 그 참 제가 경험을 해보면 저는 우여곡절 끝에 29살 나이 때 당선이 돼서 뭐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에 어떤 공직 생활을 경험을 했지만 그걸 경험하면서 상당히 이래서 참 힘들구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뭐 선거를 2번 치를 때도 청년, 뭐 젊은 후보 이런 표현을 아예 안 꺼냈었습니다. 네. 그게 좀 제가 어느 강연이나 이런 데를 가보면 뭐 청년으로서 뭐 젊은 사람으로서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저는 사실은 거기서 계속 헤어나오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 나를 그렇게 보지 말라 달라 이런 식으로 선거운동부터 해서 모든 활동들을 그렇게 하려고 했었던 것 같고 그 제일 좋은 방법은 그런 거 아닙니까? 지역주의를 부추기고 돈 뿌리고 그러면은 누가 김수민을 청년 정치인으로 보겠어요? 그게 어떤 의미죠? 지역주의를 막 부추기고 우리가 남인가 이러면서 네네. 전라도 욕하고 그리고 돈 뿌리고 그러면은 누가 김수민을 청년 정치인으로 보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그렇게 하면요. 그러니까 그런 그 어떤 굴레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면은 노력을 해야지. 말로만 청년 정치인 그런 얘기 안 한다. 그래가지고 되겠는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제가 대꾸를 해야 될지. 저에 대한 마타도와 중상모략이 너무 심해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역으로 어떤 청년으로서 정치하는 것에 힘겨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청년이란 프레임에서 벗어나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돌아보면은 참, 이게 청년이 할 만한 짓이 아니다, 이런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오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글쎄, 뭐 선거운동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예. 이게 겪어보면은 이런 게 오히려 문제예요. 청년들이 같은 청년 후보를, 자기 세대의 대표자로 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물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나는 지금 뭐 취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혹은 취업을 금방 해서 굉장히 고생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뭔데 출마를 해가지고 공직을 하려고 하지? 좀 다르게 느낄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청년분들이 출마를 하실 때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청년이니까 청년들이 찍어주겠지 하는 그런 생각들을 좀 벗어나서 그리고 이제 청년들끼리도 어떤 학력이라던가 직종이라던가 여러 가지 성장 환경의 차이 때문에 크게 차이가 나는데 예. 그래서 섣불리 어떤 세대 대표자를 자임하기보다는 서로 간에 조금씩 다른 처지가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는 동시에 자신이 공직 정치인으로서 이 보편적인 공익을 위해서 봉사하는 과정에서 또 비로소 자신과 같은 세대에 있는 사람들과도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다. 네, 이런 의미가 더 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 같은 세대라고 해서 세대 대표자라고 유권자들이 여기진 않는다. 이 부분을 좀 중요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러면은 청년들한테 환심을 얻는 방법을 모색해 보진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청년들을 단순히 청년이라고 못을 받고 청년이니까 이런 것을 좋아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근데 청년들의 처지를 구체적으로 일단 분석을 해서 예. 청년이라도 뭐 여러 가지의 입장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노동자도 있고, 예. 구직자도 있고, 여성도 있고, 예. 네, 여기에 맞춰서 이제 가는 그런 방법들이 있겠죠. 사실은 뭐 나는 청년이다 이렇게 자신의 세대를 네. 하나의 어떤 그 정체성으로 여기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 20대 개새끼론을 얘기하고 나서 길 가다가 청년들한테 돌 맞을 줄 알았어요. 네. 전혀 뭐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혹시 공감하시는 청년 세대를 만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있기도 있었어요. 시원한 네. 말씀해 주셨다고 네. 이렇게 해주시는 분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저는 사실은 그 당시 김용민 PD 하시는 말씀이 예. 잘된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저도 동의를 못 하는데 공감은 했었어요. 나에게 그런 마력이 있단다? 마력이 아니고 왜 그런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 세대 같은 경우에 특히 모르겠어요. 현재 20대 분들이 동의하실지 모르겠는데 예. 제가 82년생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제 또래 세대가 가장 탈정치적이고 좀 보수적이었어요. 전후 세대보다. 예. 그리고 저는 근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예. 사실은 그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한 거는 제 또래 세대입니다. 똑같은. 예. 왜냐하면 우리가 활동을 하는데 호응이 없으니까 학교라든가 어디에서 활동을 하면 그래서 스스로는 우리는 정말 개새끼들이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게 좀 나이 많은 사람한테 들으니까 기분이 썩 좋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김용민이라는 평론가 그 당시에 그 얘기를 했을 때 왜 저렇게 얘기하는지는 충분히 알겠다 는 생각이 들었고 한편으로는 공감하는 측면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래요. 지금 그 말씀은 결국 청년 세대들이 정치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이런 입장에 서면서 이런저런 활동을 벌였던 그 활동가 층들에게는 제 이야기가 폭넓게 이제 공감이 됐던 거예요. 그런 아닙니다. 거는 공감이 됐다고 했던 거 아닌가? 공감은 됐는데 1차적으로. 근데 그 얘기를 다른 세대, 선배 세대한테 듣기는 싫다. 이것이죠. 그럼 네가 하든가, 네가 하든가 해야지. 왜 내가 하게 만들어? 저는 해봤자 그 당시 무명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거는 조금 아셔야 될 게 김용민 PD님이 그 얘기 하실 때가 아마 지금의 저보다도 더 젊은 나이셨을 때였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제가 이건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김용민 PD가 하시는 강의를 제가 그 당시 젊었을 때 들은 적도 있었고요.
근데 그때 생각해보면, 김용민 PD는 좀 일찍 성공했다. 예, 특히 제 세대 입장에서 보면. 근데 억하심정이 드는 거죠. 자기는, 일찍 성공해놓고, 우리는 이렇게 취업 준비하다가 보수화되고 탈정치화됐는데, 저렇게 얘기하면 되냐? 이런, 예, 그런 억하심정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윤종훈 회계사라는 분이 계세요. 예. 예, 이분이 이제 삼성 관련 문제에서 앞장서셨던 분인데,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이분을 초청해서 강연을 한 적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지금 당신들 세대가 보수적이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지만, 지금 좀 바쁘고 각박해서 그렇지, 취직하고 나면, 직장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부조리를 느껴서, 오히려 나중에 진보화될 수도 있다. 이게 바로 시대의 큰 스승다운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어떤 K모 평론가는 너에게는 희망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네. 윤 회계사 그분은 거시적 스승이고 저는 미시적 스승이라고 하죠. 알겠습니다. 네, 스승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니까.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제가 오늘 친구들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네, 옛날 스승들 얘기하면서 어떤 스승에 대해서는 굉장히 씹고 했었는데 네, 김용민 PD님이 거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래서 이제 청년 세대 같은 그런 게 있었는데 저는 참 그 다음 얘기가 기억이 안 나네요. 자,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청년이 이제 정치를 하는 것이 꼭 청년 세대를 대표하는 것에 이점이 없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제가 아까 드린 셈인데요. 그런데 이게 선거운동을 일단 해보니까 청년 세대를 좀 반겨주시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네. 같은 청년이 아니라 중노년층에서. 예, 중노년층에서 이게 선거 전략을 제가 또 말씀을 드리자면 사람들이 세대적으로 공감을 하는 것이 같은 세대한테는 오히려 안 통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40대 후보가 나오면 40대 유권자들이 그 후보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거꾸로 세대가 좀 비껴나가면 예를 들어서 삼촌 대 조카뻘이라든가 아니면 부모 자식뻘이 아니라 손자 손녀와 할아버지 뻘이라든가 이런 경우가 더 궁합이 맞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도 선거운동 해보니까 저하고 성향이 비슷한 진보 후보인데 장년인 후보보다 차라리 이제 같이 비교를 해보면 청년 후보인 제가 노년 유권자들한테 더 호응을 많이 받는다. 네, 이런 경우도 또 생기는 거고. 그래서 이제 청년분들이 선거운동을 하실 때 이런 부분 또 참고하시면 좋아요. 예, 그래서 누군가의 조카처럼, 누군가의 손자처럼 보일 때 굉장히 또 유리한 측면들도 있다. 네. 그래서 이제 거꾸로 얘기 드리자면 같은 세대 분들한테 신경을 또 써야 됩니다. 네, 같은 세대니까 날 찍어주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저도 한 가지 말을 덧붙이고 싶은 게, 기독교인들은 나를 찍을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가 아주 된통당했어요. 네, 이게 선거할 때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뭐 연고라든가 이런 거 하나 따져가지고 뭐 비슷하면 이 사람들 다 찍어주겠지. 이런 착각을 하는 대표적인 정치인이 허경영 씨죠. 네, 허경영 씨가 자기가 김해 허씨다. 그래서 김해 허씨와 김해 김씨가 나를 찍고. 김해 김씨까지. 네. 김해 김씨랑 허씨는 이제 뿌리가 같은 걸로 돼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자기가 경남 출신이니까 경남 출신 나를 찍고. 그러면서 뭐 김대중 대통령이 자신의 기록을 흥미롭게 뒤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사실 허경영 씨를 인터뷰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 영남 후보지만 결국에 호남 출신의 대통령이 자신을 낙점함으로써 거기에다가 김해 김씨, 김해 허씨까지 지지를 함으로써 자신이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선거할 때 뽕을 맞으면 그렇게 됩니다. 진짜. 그거 정말 조심해야겠네요. 뭐 이런 비근한 사례는 많아요. 뭐 학교 운영위원장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지방의원 선거에 나오시는 사례가 많은데, 내가 다니는 학교의 학부모들은 날 찍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 학부모들이 오히려 평소에 보고 있다가 저 사람 우리 학교에서 학교 운영위원장 하는 꼬락서니를 봤는데 지방의원은 절대 시켜주면 안 되겠다. 이래서 안 찍어주시는 분도 상당히 많아요. 그 실제로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 표심이 뭉치는 게 어떤 그 찍어주자 표심보다는 안티 표심이 보다 더 결집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 선거라는 게 누구를 붙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유권자들의 표심은 누굴 떨어뜨리기 위해서 한다는 그런 것도 상당히 강하거든요. 예, 그래서 뭐 이 지방선거를 하다 보면 어떤 구역의 유지라던가 토호에 해당하시는 분이 자신이 몇 표를 쥐고 있다는 식으로 말씀하세요. 이 구역의 왕은 나야 뭐 이런 식의 태도를 취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중에 극히 일부는 브로커로 처신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근데 그분들이 자신이 하시는 표의 상당 부분은 오히려 그분을 싫어해서 그분이 지지하는 후보까지도 싫어져서 그분이 지지한다고 하면 오히려 안 찍는 이런 표까지 섞여 있다는 겁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청년분들도 어쨌든 뭐 같은 세대의 표를 쉽게 얻을 수 있다 이 착각은 안 하시는 게 좋고 물론 노력은 당연히 하셔야 되고요. 또 거꾸로 다른 세대의 표를 더 친근하게 조직해서 받을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질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이 지방의원이 되고 나서도 이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 청년으로서 지방의원이 된다는 거는 많이 불리합니다. 우습게 보일 확률이 높고 저 같은 경우는 당선될 때는 무소속이었기 때문에 마치 제가 사실은 그 반한나라당의 표심들을 좀 모아서 당선이 됐고 그 표심은 지역구 국회의원이라든가 기존의 구미시의회 의원이라든가 또 나아가서는 당시에 대통령이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반대 표심들인 성격이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 표들을 모아서 막상 당선이 됐더니 마치 젊고 무소속이란 이유로 성향이 별로 없는 사람이 당선된 것처럼 그런 식으로 몰아가는 사례들도 있었어. 그래서 뭐 제가 어떤 성향을 가진 정치인이 아니라 앞으로 크게 성공하려고 노력하려고 하는 지망생이다 라는 이런 이미지가 처음에는 몇 달 동안은 더 씌워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청년 정치인으로서 힘든 부분이었는데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부분들이 거쳐 나가고 그리고 청년 정치인이 가지는 강점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청년 정치인을 어려워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우습게 보지 못해요. 그리고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청취자분들도 오히려 나랑 좀 나이가 비슷한 사람한테는 쉽게 얘기를 하겠는데 저 친구 어린데 쉽게 얘기를 못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공무원이나 또 동료 시의원들도 쉽게 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없는 그래서 그리고 만에 하나 그 젊은 정치인하고 싸움이 붙어가지고 싸움 붙은 것 자체부터 시작해서 그 정치인한테 졌다. 그럼 개망신입니다. 개망신이 사실은 아니에요. 그냥 정치인 대 정치인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고 질 수도 있는 건데 한국 사회 위계서열 구조 때문에 그렇죠. 거꾸로 이제 그런 거잖아요. 군대에 있을 때도 그 옛날에 군대에서 어떤 위계 질서가 세고 또 구타나 이런 것들이 만연해 있을 때는 만약에 으슥한 데서 고참이 후임병한테 맞았다. 이러면 그 고참이 어디 가가지고 내가 맞았다라고 얘기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약간 그런 부분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청년 정치에 대해서 마냥 우습게만 볼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또 있고 또 이제 좀 나이 차이가 나니까 좋게 봐주는 부분들이 있어요. 좀 술 한잔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면은 아 그런가? 하면서 이제 받아주는 것도 있고 그리고 하다 보면은 이제 젊은 정치인인데 제가 중재를 서는 경우도 있고요. 다른 기성 정치인들 간에 그 보면은 이게 또 지역사회 특징인데 지방의원들이나 또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인데 어려서부터 서로 알던 사이들이 있습니다. 정치인들이나 그 공무원들끼리 그리고 그 사이에서는 이제 내가 저 새끼 아는데 별것도 아닌 놈인데 하는 억하심정들이 또 쌓여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청년 정치인이 거기에 들어가면 편견이 없어요. 왜냐하면 잘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편견이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행위들이 있습니다. 싸우면은 아 이건 중재가 가능한 것 같은데 왜 저렇게 감정 싸움을 하지? 하면서 중재를 하거나 그리고 또 뭐 자신감 있게 더 지를 수도 있는 부분이고 거꾸로. 그래서 막상 해보니까
처음에는 청년이라는 점이 상당히 마이너스로 작용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예. 그거를 조금씩 극복해 나가니까 청년으로서 가지는 강점도 또 보이더라. 그리고 기성 정치인 입장에서도 우리 의회가 우리 비슷한 세대끼리 모였을 때 좀 갑갑하고 교착 상태였는데 젊은 사람이 좀 들어오니까 뚫리는 부분이 있네라고 느끼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청년분들이 공직 정치를 하시는 것이 마냥 어려운 일이 아니다. 네, 그 점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 강점들이 분명히 있고, 네, 지금 국회 역시도 좀 청년 정치인들이 조금 더 많았다면 오히려 협상이 더 잘 될 수도 있는 그런 환경이 됐을 수도 있고. 그 뭐 의무 할당제라든지 뭐 비례대표제 뭐 우선적으로 그 높은 순번에 놓아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청년 정치를 활성화시키는 거, 뭐 내내 그럴 수는 없겠지만 인큐베이팅 차원에서라도 한 뭐 10년, 20년 정도는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목소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정당별로 좀 사정이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정의당이라든가 녹색당이라든가 이런 정도의 정당이라면 자연스럽게 정치인들이 젊은 사람들로 수혈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할당제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할당제를 하는 것 자체가 결례가 될 수도 있는, 놔둬도 청년이 솟아나올 수 있는 그런 정당이 또 있고, 특히 군소정당이 그런 상황이고요. 민주당이라든가 자유한국당 같은 거대 정당은 어느 정도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례대표도 여러 명이 뽑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의무 할당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정당의 입장인 것이고, 근데 저는 청년 정치인의 입장에서는 그런 할당제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뚫어 나가려고 최대한 노력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할당제라든가 어떤 그 위에서부터의 배려를 받게 되면 그 정치인에게 요구되는 특정한 역할 모델이 있어요. 너는 청년이니까 이렇게 해. 여기까지만 해. 라고 하는.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칼럼 쓰는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2030 무슨 칼럼 이런 뭐 칼럼란들을 일간지에서 운영들을 하는 사례가 있는데, 근데 이렇게 해서 필진으로 섭외된 분이 하실 수 있는 얘기가 상당히 제한되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범위를 넘어서려고 했을 때는 이건 아니다라는 기성세대의 어떤 간섭이 들어오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정치에서도 마찬가지라서 저는 가급적이면 먼저 청년 세대가 정당 쪽에 의무 할당해줘 이런 거보다는 자신이 먼저 뭐 지역위원회가 됐든 비례대표가 됐든 뚫고 나가려고 노력하는. 네, 그리고 당당하게 아닌 건 아니라고 맞서서 싸우는, 보장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한번 부딪히는 그런 자세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지난 주간에 이제 전남 순천 지역구 그 위원장 그 선정 과정에서 3명이 붙었는데 청년 정치인 그 김광진 전 의원이 미끄러졌어요. 그래서 참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 네. 근데 이제 김광진 의원님 입장에서는 청년도 좀 줘야 되지 않냐 이런 논리에 기대시기보다는 뭘 그렇게 하시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하진 않았어요. 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네. 그리고 뭐 사실 청년 정치인한테 자리 내주기 위해서 오랫동안 줄 서 있었던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자고 쉽게 얘기할 수만은 없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타산지 의석으로 봐야 될 게 솔직한 말로 말씀드리면 2000년 전후로 국회에 입성하거나 정당 정치의 주역이 됐던 486 세대 의원들이 김대중 총재의 각별한 배려를 통해서 입성을 했지만 젊은 피 수혈 이걸로 그렇죠. 이게 오히려 제왕적 총재고 보수 정치라서 더 가능했던 거예요. 동교동계라든가 이런 데서 굉장히 오랫동안 정치한 사람들 제끼고 대표적으로 이인영 의원이나 임종석 현재 비서실장이죠. 이런 분들이 그 이훈평 이런 사람들하고 거의 동시에 같이 국회의원이 됐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근데 이게 꼭 좋은 건 아닌 게 그런 식으로 수혈을 하는 것이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또 신세를 졌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한정돼 있어요. 그래서 정면으로 부딪혀서 그러면 지역위원장이 되려면 지역위원장을 청년 할당을 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기보다 그냥 지역 속으로 들어가서 표를 조금이라도 더 얻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더 맞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해 주셨네요. 모처럼 제가 귀가 솔깃했습니다. 이런 평론이 다 나오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야. 그 전까지는 뭐 들어주기 좀 그랬는데 개소리였지 뭐 한마디로. 왜? 네. 내일부터 사료 드세요. 사료. 예. 정말 오늘 뼈가 되고 살이 되는 말씀이었고요. 우리 청년 정치인들이 그 사실은 나이 든 세대들보다는 훨씬 장점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장점들을 살려서 경쟁해서 선택을 받는 그런 그림들을 많이 만들어낼 때 정말 우리 정치가 젊어지는 거죠. 예. 젊은 정치를 뭐 젊은이들 배려해서 이렇게 키우기보다는 젊은이들 스스로 한국 정치의 또 중심이 될 수 있는 노력들을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오늘 또 해보게 됐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수민 평론가. 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뉴스관장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칠순잔치, 가게 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의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네,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어머님, 아버님,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개업 축하합니다. 온세다 잠드소서. 결혼을 축하합니다. 형부, 우리 언니 반품은 안 됩니다. 차장 승진하신 주과장님, 주차장 되신 거 축하해요. 우리 같이 산 게 벌써 7년이나 됐네. 썩 짜릿했던 시간이었어.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자에게 보내는 꽃이야. 너랑 닮은 꽃. 생일 축하해. 사랑과 축하, 위로가 있는 곳에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1566-0263입니다. 여보, 우리 입맛도 없는데 시원한 국산 그래도 어때? 아빠, 밀가루 음식 먹으면 속 쓰려. 알았어. 내가 남도 먹거리 쇼핑몰에서 한 방에 해결하지. 남도 먹거리 쇼핑몰의 국민건강 프로젝트. 100% 우리쌀로 만든 현미 쌀국수와 현미 누룽지로 가족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남도 먹거리의 다양한 꾸러미 상품을 만나보세요. 포털 검색창에 남도 먹거리를 검색하시거나 주문 전화 1544-1669, 1544-1669로 전화주세요. 한글도 남보다 빨리 깨치고 참 똑똑했는데 갈수록 실력이 뒤처지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혹시 초등학교 교과서 본 적 있어요? 어려운 어휘가 너무 많아요.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 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내 아이의 어휘만큼은 내가 책임져야죠. 어휘 공부의 정석. 초등어휘 3000, 초등어휘 5000. 검색창에 초등어휘 3000을 쳐보세요.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이모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당신의 정직한 뉴스
자, 이제 또 만날 분은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이신 하승수 선생입니다. 하승수 대표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우리 하승수 선생님은 뭐 사실은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이전에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또 이렇게 시민운동을 전개하신 분으로 기억합니다. 예. 비례민주주의연대 이 단체는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그냥 뭐 선거제도 개혁 운동만 하는 단체입니다. 그 선거제도를 뭐 그 민심 그대로라고 요즘에 표현하는데요. 정당이 받은 득표율대로 의석을 나누는 그 비례대표제를 제대로 좀 해보자는 취지에서 선거제도 개혁 운동만 뭐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은 비례대표의 그 비례대표에게 갔던 표만큼 의회 의석을 차지하는 이런 어떤 그 구조를 만들어 보자라는 말씀이신데 지금 진짜 그게 많이 왜곡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뭐 국회도 심각하고 지방의회는 더 심각한데요. 지금 지난번 2014년 선거 때 뭐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같은 경우는 다 새누리당이 90% 이상 의석을 다 차지했었습니다. 그 시도의회 선거에서. 근데 실제 득표율은 50%대 그친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50%대 득표로 90% 이상 의석을 차지하니까 그 지역이 일당 지배가 바뀌지 않는 거죠. 그리고 뭐 호남은 또 반대 현상이 벌어지고요. 또 그때는 또 새정치민주연합이 2014년 지방선거 때는 또 다 휩쓸었고 90% 이상 의석을 차지했고 그래서 이게 지방의회 선거 때 아주 심하게 나타나는데 사실 국회의원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요즘 우리가 뭐 적폐라고 부르는 것들도 사실 이 선거제도 때문에 일어났던 면이 있고요. 왜냐하면은 2008년에 그 국회의원 선거를 했을 때 한나라당이 1등을 했는데 사실 표는 37.5%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걸로 국회에서 300명 중에 153석 과반수를 차지하니까 뭐 4대강 사업 예산 밀어붙이고 온갖 이 사자방 비리 이런 것도 일어나는데도 국회가 아무런 역할을 못했었거든요. 그리고 2012년에도 마찬가지로 그 새누리당이 1등을 해서 과반수를 차지했는데 사실 2012년 국회의원 선거 때 정당 지지로 보면 야당이 더 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 이미 여소야대가 됐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 안 되고 이게 표심 왜곡이 되니까 한국의 선거라는 게 이렇게 받은 득표율보다 많이 가져가는 정당들이 생기고 그 정당들이 국가든 지방이든 다 국정농단 또 도정농단을 하니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적폐라는 게 저는 누적이 됐다고 보거든요. 사실은 선거제도가 지금 대한민국의 많은 문제들을 낳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비례민주주의연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요즘 우리나라에서 좀 어려운 말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말을 하는데요. 쉽게 풀어서 말하면 민심 그대로 의석 배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당이 받은 득표율만큼 의석을 나눠 가지냐는 건데요. 구체적으로는 이제 독일이나 뉴질랜드가 하는 방식이 우리나라에 좀 적용하기가 쉽습니다. 정당 지지율대로 그 의석을 나누면서도 또 지역구 선거는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적응하기가 쉽고요. 이 방식은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문재인 대통령도 또 공약으로 받아들였던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시민사회단체들이나 노동계에서는 이견이 없을 정도로 일단은 독일이 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민심 그대로 의석 배분 이 제도로 바꾸자 이렇게 좀 주장하고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주요 정당이 용인을 해야 될 텐데. 그렇습니다. 그런 주도권을 쉽게 포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하던 시절에 지금 여당이 된 민주당은 당론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게 2015년 가을이었는데요. 왜냐하면 2015년 2월 달에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바꾸라는 권고를 합니다. 국회에서 그 당시에 새누리당이 반대를 했는데요. 그렇지만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그 당시에 당론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지금도 당론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대통령 공약이나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100대 국정과제에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수 야당들 중에서는 정의당 같은 진보정당은 당연히 찬성을 하고요.
국민의당도 일부 의원들이 좀 지금 찬성을 하고 있고, 바른정당도 일부 의원들은 지금 뭐 찬성 쪽으로 좀 전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게 자유한국당인데요. 사실 자유한국당만 지금 어떻게 보면 반대하는 게 국회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보다는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니, 자유한국당도 뭐 충청도나 수도권 이런 데서는 유리하지 않을까요?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예, 맞습니다. 사실 자유한국당도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반대할 이유가 없는데요. 왜냐하면은 2014년 지방선거 때 새누리당이 그 당시에 전라북도에서 17%를 받았습니다. 예. 근데 의석은 1%도 못 가져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말씀대로 자유한국당은 TK만 생각하면 자기들이 이걸 반대할 수 있지만, 예를 들면 호남이라든지 충청이라든지 수도권에서는 뭐 받은 표만큼 가져가는 게 오히려 그 지역에서 자기들도 지금보다 의석을 늘리는 수가 될 수 있습니다. 국회든 지방의회든. 그러니까 뭐 사실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반대할 이유가 없는데, 하여튼 뭐 자유한국당은 지금 아시다시피 모든 뭐 개혁에 대해서 지금 다 반대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지금 국회에서도 정치개혁 특위가 구성돼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회의를 몇 번 해보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이 반대가 좀 심한 편입니다. 그래요. 뭐 영남의 일말의 어떤 그런 정치적 주도권 이런 것들은 놓지 않겠다. 그렇습니다. 뭐 자기 기득권을 놓지 않겠다는 뭐 그런 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 선거 제도 개편은 이게 헌법 개정 사항은 아니죠? 그냥 법률만 바꾸면 됩니다. 국회에서 땅땅땅 하면 그걸로 끝나는데요. 국회에서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게 지금 쉽지 않은데 그 투표에 담은 표심을 정직하고 또 공정하게 수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례대표 의석이 곧 그 의회의 정당 의석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사실 앞장서서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내 표의 가치를 지키는 운동입니다. 그렇죠. 뭐 지금 영남 지역에서는 뭐 영남 지역에 또 뭐 A당 빼면 A당 안 찍은 사람들은 다 뭐 사표가 되고, 또 호남에서는 반대 현상이 벌어지고,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내 표의 가치가 지켜지지 않다 보니까 결국에는 정치인들은 사실 우리 정당이 정책으로서 승부를 하거나 지지를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열심히 지역구 관리하다가 국회의원들이 다음번에 또 한 번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한국 정치가 가는 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내 표의 가치를 지키고 우리 주권을 지키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어서요. 지금 국회는 사실은 이전보다는 굉장히 많이 좋아진 게 대통령이 지지하고 국회 여당이 지지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야당들도 많이 동조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가 되기 때문에 사실 지금 필요한 게 여론의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시민들이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내 표의 가치를 지킨다는 주권 회복 운동으로 생각하셔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11월 11일 날 그 광화문 광장에서 이런 선거제도 개혁이나 또 이번에 개헌도 논의되고 있는데 자기들끼리 논의를 하고 있어서 국민들이 좀 이번에는 주도하는 개헌이 돼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주권자 대회라는 걸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시부터 사전 행사도 하고 6시부터 본 대회도 할 예정인데요. 좀 주권자 대회를 계기로 해가지고 좀 우리가 시민들의 힘을 모아가지고 국회를 진짜 이번에 선거제도 개혁 같은 걸 반드시 하도록 좀 국회에 압력을 좀 넣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행사 시간과 장소 알려주시겠습니까? 네네. 그 11월 11일 토요일이고요. 오후 2시부터 광화문 광장에서 행사가 시작이 되고, 6시부터 이제 본행사가 시작이 될 거고요. 또 중간에는 청소년들 참정권 보장을 위한 또 사전대회도 있습니다. 4시 반부터. 이번에 이제 선거제도 개혁 중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만 18세 참정권, 선거권 보장인데요. 그게 안 되면 내년 지방선거 때에도 선거권 행사를 못 하기 때문에 그래서 2시부터 사전 행사, 6시부터 본대회니까 많은 시민들께서 11월 11일 토요일 날 가래떡대회인데요. 가래떡대회는 광화문 광장에 좀 와서 주권 회복하는데 가래떡 드신 힘을 좀 같이 모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승수 대표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분 좋다고 쏜 3차 술값 20만 원.
택시에서 떨어뜨린 핸드폰 액정 수리비 15만 원. 내 옆 나란히 누워있는 피카츄 인형 5개. 문자 목록에서 발견한 옛 여친에게 보낸 문자. 자니? 그렇게 싫어한 건 아니었는데 전화는 왜 한 거지, 김 부장한테? 술친구만 먹었어도! 후회하지 않게 후회할 일 없게 살아서 집까지 술친구. 재구매율과 후기가 좋은 술친구물 지금 네이버에서 검색하세요. 이주노동 희망센터 이사 권영국 변호사입니다. 이주노동 희망센터는 동남아시아 저개발 국가의 이주노동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골 오지 마을에 학교를 만들고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운영하도록 돕습니다. 포털 검색창이나 페이스북에서 이주노동 희망센터를 검색하시어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노동 존중 생산과 소비를 통한 사회연대를 추구하는 문자당이 함께합니다. 김영민 브리핑 2부, 김영민의 뉴스 브리핑 알고 계십니까? 지상파 라디오 서울 SBS 러브 FM 103.5와 부산 KNN 러브 FM 105.7로 매일 오전 6시 20분부터 40분 동안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새벽에 나온 새 소식, 당일 대한민국을 뒤흔들 핵심 이슈, 김영민의 뉴스 브리핑에서 미리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기상청의 최혜윤 리포터가 나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다수는 누구 겁니까? 제 건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뉴스 더하기 뉴스, 김영민의 뉴스 브리핑, 최고의 브리핑, 놓치지 마십시오. 함께하고 계신 팟캐스트는 김영민 브리핑 특별기획 오큐파이 풀뿌리입니다. 새로운 세상, 새로운 중앙정부를 만든 촛불시민이 지방정부 리모델링의 주체로서 그 힘을 키워가는 나라, 그 나라를 꿈꿉니다. 선대인 경제연구소 선대인 소장 만나겠습니다.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 어떤 얘기 해볼까요? 뉴스테이 사업이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건 뭐냐면 박근혜 정부 시절에 건설업체들한테 이제 특혜를 줘서 민간 임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촉진해주는 뭐 사업이었죠. 뉴스테이라고 하니까 뭐 또 새로운 정책 같은데 이게 기존의 주택 정책하고 뭐가 다른 겁니까? 그러니까 뭐 공공임대주택을 사실은 많이 지어서 이 서민 주거 안정을 깨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이거는 이제 뭐 공공임대주택은 크게 짓지를 않으면서 민간 건설업체들한테 앞으로 임대 수요가 많이 늘어날 테니까 여러 가지 혜택을 주겠다. 그래서 뭐 각종 집을 지을 때 필요한 뭐 기반 시설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줄여주고 또 한편으로는 국토교통부 차원에서 약 8조 원에 가까운 그런 예산을 이렇게 이 전체 사업에 대해서 이제 지원해주겠다 이러면서 이제 이 민간 건설업체들한테 이 민간 그 임대 시설을 지어서 대규모로 지어서 이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준 사업이죠. 예. 그래서 뭐 임대료가요 많은 데는 막 100만 원, 뭐 150만 원씩 하는 데도 있어요. 예. 근데 이게 무슨 뭐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 사업이 되겠습니까? 사실 이제 임대 시장이 늘어나니까 이게 건설업체들한테 이걸 가지고 좀 먹고 살 수 있는 새로운 먹거리를 던져준 사업을 좀 가깝거든요. 이것도 역시 그 건설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뭐 서민을 위하는 척하는 그런. 그렇죠. 네. 박근혜 정부의 특징이 그거였잖아요. 제목하고 실제 내용이 완전히 다른 거. 중산층 서민을 위한 정책이다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서민들 임대료 부담을 올리는 그런 정책에 오히려 저는 가까웠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요. 네. 이게 용인에서 횡행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경찰대 부지 아시죠?
구성 쪽에 가면 그 은남동, 청북동 이 부근에 이제 경찰대 부지가 되게 크게 있어요. 예. 근데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따라서 그 경찰대가 옮겨가잖아요. 그러면 여러 지역에서도 그렇지만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해 간 자리를 새롭게 이제 뭐 계획을 세워서 여러 가지 이제 도시 계획을 세워서 여러 가지 이제 개발을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예. 그 뭐 땅들을 사실 뭐 그냥 놀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경찰대 부지를 박근혜 정부 때 갑자기 뉴스테이 사업 부지로 바꿔버린 겁니다. 원래는 노인들을 위한 요양복지시설을 만든다. 뭐 이렇게 이제 하다가 갑자기 이제 뉴스테이 사업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근데 이 사업이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LH공사에서 추진하는 뉴스테이 사업 가운데 최대 규모의 사업입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사업. 이런 상태인데요. 문제는 뭐 용인의 경우는 지금 뭐 각종 산업시설도 그렇고 산업시설도 유치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오피스텔이나 상업시설부터 이렇게 들어오게 하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서 전국에서 아파트가 가장 많이 분양된 지역이기도 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난개발도 심각해지고 또 계획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니까 그 난개발도 심각해지고 또 도로도 계속 막히는 현상이 생기는 거잖아요. 예. 근데 지금도 그런 상황에서 이 엄청 큰 규모의 뉴스테이 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대략 세대수가 대략 7,000세대 조금 못 미치고요. 예. 들어오게 되는 계획 인구수는 대략 한 18,000명 정도 넘습니다. 예. 그러니까 상당히 큰 사업인 거예요. 이런 걸 이제 하면서 이제 주변 주민들이 이제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 거죠. 이게 가뜩이나 지금 교통도 막히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2만 명 가까운 그런 사람들이 새로 들어오게 되면 이 교통난을 어떻게 하냐 이런 거죠. 근데 이제 그 교통난에 대한 대책도 제대로 없이 지금 이제 밀어붙이겠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민들은 반발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이게 연결돼 있는 국토교통부라든지 LH공사라든지 이런 데는 지금 빨리 최대한 밀어붙이려고 그러고 용인시는 그 시장의 이제 일종의 치적 사업처럼 이렇게 이제 포장을 하면서 주민들의 이런 반발을 자꾸 이제 무마하고 그냥 빨리 추진하려고 하는 상황인 거죠. 예, 그래요. 뉴스테이 사업. 예. 아니 이거를 시 차원에서 시장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면은 시장한테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주민들이 이렇게 반발하고 하면 좀 그 사업 속도를 늦추거나 아니면 사업 계획을 바꿔서 좀 근본적으로 새로운 이제 그런 뭐 방향으로 이렇게 정책을 추진해야 되는데 이제 그 용인시는 이걸 자꾸 치적 사업으로 내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겁니다. 이게 LH공사가 이제 2015년에 매입을 했어요. 한 5,400억 정도를 주고. 근데 이게 이제 땅 면적으로 따지면 대략 한 35만 평 정도 넘어갑니다. 전체 부지가. 그런데 이 중에 용인시가 그 기부 체납받기로 한 무상으로 받기로 한 땅 택지는 아니고요. 땅 면적이 대략 한 2만 5천 평 정도 되거든요. 8만 제곱미터.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뭐 이제 2016년부터는 뭐 경기도청을 유치하겠다. 도청을 중심으로 한 행정복합타운을 유치해서 뭐 이제 이 취득 사업으로 삼겠다는 식으로 이렇게 막 했죠. 근데 그 얘기를 제가 사실은 수원시 가서 한번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아니에요? 그 도청 이전 같은 경우에는 수원에다 새로 짓지 말고 지금 용인에 경찰대학 자리가 비니까 거기로 그야말로 2, 4만 와라. 뭐 집 끼고 뭐고 다 용인시에서 대줄 테니까 그렇게 해서 또 경기도 재정을 줄이도록 하자. 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얼핏 듣기는 솔깃하잖아요. 수원을 경기도청 소재지로 정한 거는 법률적인 결정인데 그거를 그렇게 뭐 뒤집을 수 있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한 건 완전히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고요. 찔러나 보고 그렇게 해서 또 잘 안 되면은 저 수원시가 패권에 기득권에 지금 쩔어가지고 저렇게 이
우리가 이렇게 창조적인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축했다. 네. 이러면서 이제 사실은 시간의 네. 분쟁으로 만들려고 한 그런 그 말도 안 되는 저급한 정치쇼를 한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면 보세요. 국토교통부는 박근혜 정부 때 그 뉴스테이 사업 최대 규모로 한번 좀 이제 추진을 해보고 싶었다. 근데 이 장소가 필요했던 거죠. 왜냐하면 뭐 용인의 사정을 좀 아시는 분들은 이 위치가 얼마나 좋은 위치인지 잘 아실 거예요. 이게 경부고속도로하고 영동고속도로가 바로 이제 그 지나가는 교차하는 지역 바로 그 근처에 있고요. 예. 주변에 이제 고급 타운하우스 뭐 단지도 이제 들어서고 있을 정도로 사실은 되게 알짜배기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좋은 위치에 국토부로서는 이렇게 뭐 대규모 이제 뉴스테이 사업을 뭐 실시해서 나름대로 성과를 냈다 이렇게 만들고 싶었을 거고. 예. 또 LH공사도 이제 마찬가지였겠죠. 예. 그런데 이제 LH공사는 이런 과정에서 이제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계획을 막 수립하고 추진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계획을 변경해서 추진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주민 여론 수렴 과정이 거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그 9월 말에 열린 그 지역 주민들 이제 그 공청회에도 갔었는데요. 주민들이 LH공사를 굉장히 성토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주민들한테 제대로 이렇게 뭐 의견도 묻지 않고 자기들끼리 이제 짝짝꿍을 해서 밀어붙였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요. 예.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정작 뭐 주민들의 의사를 받아들여서 이 제동을 걸어야 될 용인시 경우에도 이 시장이 이런 이제 뭐 취적 사업을 쌓기 위한 그 의도 때문인지 제동을 걸기는커녕 이제 뭐 기분 체납을 받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하면서 그냥 이제 손들어 주고 있는 식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LH공사 입장에서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오고 나서 뉴스테이 사업에 이제 여러 가지 부정적인 효과들을 고려해서 사업을 축소하고 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이제 공익성,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금 제도를 바꾸고 있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LH공사는 이런 식으로 이제 공공성을 이제 확대한다 그러면 여러 가지 규제가 들어오고 또 한편으로는 뭐 여러 가지 이제 공공기여를 늘려야 되기 때문에 예. 사업성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기 전에 빨리 이제 그 절차를 마무리해서 이제 빨리 추진하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주민들의 뜻과는 전혀 반대로 가고 있다. 예.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사업을 최대한 중단하고 또는 지연시키면서 그 주민들의 뜻을 제대로 받아 안을 수 있도록 그런 이제 충분한 그 소통에 또 협치에 그런 이제 장을 만들어서 사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지금 그 경찰대 부지에 짓는 뉴스테이 사업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요, 쪼개기 개발을 해서 사실상 그 광역 교통 영향 평가를 피해 나가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광역 교통 영향 평가는 30만 평 이상의 그런 이제 사업을 추진할 때는 그냥 한 지자체가 결정하지 않고 경기도라든지 중앙정부에서 이제 광역적으로 교통망을 조정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근데 이걸 이제 용인시가 기부 체납 받는 이런 이제 이 토지들을 빼버리면 35만 평에서 30만 평 살짝 아래로 이제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LH공사하고 용인시가 이런 식으로 좀 딜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이제 의구심이 좀 드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대단지가 들어서면 당연히 지금도 막 계속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이 고속도로가 출퇴근길이 굉장히 막히는데 이런 게 가격교통평가 없이 들었으면 상당히 그 체증이 더 심해질 수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뭐 광역교통영향 평가는 아니더라도 그 이제 지구 단위 그 교통영향 평가는 뭐 한다고는 하지만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는 LH공사가 돈을 주는 용역업체에서 이 평가를 했습니다. 예. LH공사에서 돈을 받으니까 교통영향 평가하는 업체가 당연히 뭐 LH공사를 위해서 이제 평가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 주변 교통상 흐름도 굉장히 나빠질 것이 예상되는데
뭐 지난번에 발표한 건 보면 여러 가지 이제 개선 대책을 조금 세우면 마치 쉽게 개선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뭐 이 객관적인 데이터들을 공개를 해서 외부 전문가들이 충분히 검증할 수 있고 또 주민들이 선정한 업체가 좀 더 객관적으로 이렇게 검증하거나 또는 영향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다음 용인시장은 이렇게 뉴스테이의 놀이터가 된 용인시를 어떻게 수습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 사업 계획을 대폭 축소하거나 전면적으로 사실 바꿀 필요가 있다고 봐요. 예. 예를 들면 이게 이제 한 35만 평 정도 부지가 되는데 여기에 사실 많은 시민들은 대규모 시민공원을 조성하자 또는 각종 문화, 여가 시설 또 이제 미국의 워싱턴에 가면 그런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박물관 시설들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을 이제 들어설 수 있도록 하는 공간으로 삼으면 어떻겠느냐. 사실 용인에 이제 그런 공간들이 지금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예. 그러면 정말 좋은 위치이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이게 함께 오갈 수 있고 여가를 보낼 수 있고 주말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런 방향으로 좀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다만 그렇게 갔을 때 LH 공사의 그런 땅을 다시 이제 재매입해야 되는 그 비용이 들어가는데요. 그렇죠. 예, 그건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요. 자금을 쓸 때, 예를 들어서 10년, 20년에 걸쳐서 나눠서, 그러니까 재정 부담을 줄여가면서 이렇게 이 비용을 대면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 지역은 그렇다 하더라도 최인구 쪽에는 사실은 굉장히 좋은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간이 굉장히 넓고요. 최인구라는 데는 상대적으로 이제 농촌 지역이고 아직 개발이 충분히 일어나지 않은 지역이잖아요. 예. 예, 이쪽에 있는 땅들하고 가치만큼 사실은 바꿔주면 LH공사도 손해나지 않으면서 얼마든지 이 좋은 공간을 시민들을 위한 그 공간으로 재탄생시킬 수 있거든요. 예. 뭐 이런 사례 중에 하나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요. 부산에 왜 예전에 그거 아세요? 미군 부대였는데 하야리아 부대라는 데가 있었어요. 예. 그 부대를 사실 이제 부산시가 부산 시민공원으로 만들어서 예, 정말 부산 시민들의 사랑을 듬뿍 받을 뿐만 아니라 각종 행사를 원아시아 페스티벌 이런 행사들도 치르고 있고 예. 또 그게 하도 잘 가까워지고 이제 예쁘니까 전국에서도 많이 이제 놀러 오는 그런 이제 명소가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용인에도 그렇게 이제 주민들의 쉼터 또 수도권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방문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랜드마크 공원처럼 이렇게 사실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공간을 이렇게 좀 만든 노력이 사실 필요하겠죠, 절실하게. 자, 그런 대안을 갖고 용인을 살기 좋은 도시, 그러니까 아파트가 많은 도시가 아니라 살기 좋은 도시로 옛날에는 아파트 많은 도시가 살기 좋은 도시로 등식화됐었는데 이제는 삶의 질을 고려한 그런 주택 정책으로 바꿔야 한다 이 말씀이죠. 네. 그러니까 뭐 주택이 들어서더라도 그게 충분한 기반 시설이 갖춰지면 예를 들어서 뭐 생활공원이라든지 여가시설이라든지 문화공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갖춰지면 그게 이제 한꺼번에 들어오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면 살기가 좋아지는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 거네요. 그게 아니라 아파트만 별로 들어오고 뭐 사람들이 뭐 쉬고 즐길 수 있고 뭐 여가생활 그러니까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없다 그러면 살기 좋은 게 아니잖아요. 예. 예, 업자들을 위한 개발일 뿐이지 주민들의 삶의 질을 올릴 수 있는 개발은 아닌 거거든요. 그렇죠. 예. 경찰대 부지 문제에서 이렇게 볼 수 있듯이 박근혜 정부의 적폐 중에 하나인 이 뉴스테이 사업을 이렇게 막 밀어붙일 게 아니고 정부가 바뀌었으니 LH공사 또 국토부도 좀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주민들의 반발이 많은 지역들은 재검토를 해서 그 주민들의 뜻을 따르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고 용인시의 경우에도 이걸 자꾸 무슨 뭐 지역의 친적 사업이니 뭐 세수 늘어나는 사업으로만 볼 게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주민들이 좋아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좀 바꿔야 된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선 소장님께 네. 여담처럼 여쭤보면은 용인의 집값은 어떻습니까? 현재? 제가 난개발 문제를 사실 많이 강조하는데 예. 용인은 상대적으로 수도권 지역에서도 많이 집값이 상대적으로 주춤하다 보죠. 왜냐하면 저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바로 이제 난개발 때문에 그러는데요. 많은 부분. 난개발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개발업체는 기반 시설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니까 좋습니다. 근데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두 가지 측면에서 안 좋은 거예요. 일단 기반 시설이 안 들어서니까 살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서 이제 집값이 떨어지는 측면이 생기는 거고요. 또 난개발의 많은 요인 중에 하나가 지금 아파트 개발이잖아요. 네, 아파트 분양인데 이 공급이 많아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계속 이제 집값이 분양할 때는 막 좀 뜨는 것처럼 보이지만 입주해서 물량이 쏟아질 때쯤 되면 오히려 이제 집값이 하락하는 압력으로 작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기존에 살고 있는 뭐 상당수의 용인 주민들한테도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닌 거예요. 이게 난개발이라는 것이. 그래서 오히려 체계적으로 이렇게 도시 계획을 세워서 또 한편으로는 주민들이 이 문화와 여가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반 시설들이 잘 들어서야 또 교통이 편리해야 그래서 살기 좋아야 집값도 올라가는 거겠죠. 물론 이제 임대주택 또 전세에 살고 있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제가 나중에 한번 밝히겠습니다만 대규모 협동조합 주택을 만들어서 또 서민 주거난을 해소해야 되지만요. 한편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공간은 결국은 좀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 것이 기본적으로 정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이건 뭐 억지로 집값을 끌어올리는 정책은 빚내서 집 사라는 식으로 해서 억지로 집값을 끌어올리는 정책은 안 되지만 주거 여건을 좋게 만들어서 그 반영으로서 집값이 올라가는 거야.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왜 웃으시지? 집값 떨어지라고 주문을 외우는 사람으로 인식돼 있었는데 전혀 다른 면모를 보게 되네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늘 강조한 게요. 그러니까 이게 서민들 소득이 어렵도 안 되는 사람들한테 자꾸 투기 바람을 집어넣어서 무리하게 빚내서 집 사게 하면 네. 자칫 잘못하다 그분들이 신용불량 하우스푸어가 되고 신용불량자가 되면 그렇죠. 그때는 책임을 안 진단 말이에요. 누가 책임지겠어요, 그걸? 예, 그러니까 그게 저는 걱정이 돼서 이제 경고를 했던 거고.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그 개발업체들의 탐욕을 막고 오히려 주민들을 위한 제대로 된 그 편의시설, 기반시설을 갖추자라는 것은 누구보다도 저는 오히려 강조하는 사람이죠. 그런 면에서 공공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선대인 소장님 말씀은 결국 삶의 질이 우선된 그래서 네. 저절로 또 살기 좋은 도시로 명성이 자자해지고 그래서 결국 용인의 성과가 높아지고 도시 가치도 높아지는 그런 시대를 열자 이런 얘기고 인위적인 네네. 부양이라든지 그렇습니다. 인위적인 이런 어떤 주택 정책을 통한 그런 건설업체 배불리기 이런 거는 지양하자 이런 말씀이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제가 광고 좀 짧게 드릴 텐데요. 예. 이런 난개발 문제를 함께 그냥 고민해보고 또 해법을 모색해보는 그런 모임을 갖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시간하고 장소가 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5일 수요일 저녁 7시 반에 수지구 동천동 동천주민센터 옆에 그 2층에 동천 카페가 있습니다. 예, 동천이라는 카페 이름이 동천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그 모임을 갖게 되니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 난개발 피해 사례도 좀 공유를 해주시고 또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소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지에 대해서 같이 기회를 좀 나눠주시면 좋겠고요. 예. 두 번째는 그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드렸지 용민님이 아마 이야기를 했는데 그 27일 저녁 7시 반에는 그 방송 정상화를 위한 불금 토크를 합니다. 예. 예, 장소는 용인시에 있는 강남대 샬롬관에서 하고요. 예. 출연자는 김미화, 황교익, 그리고 김장겸 사장 물러나라고 처음 외친 김미식 PD. 예. 이렇게 이제 출연하고, 사연은 누구죠? 제가 보고.
사회는 김영민 PD가 보니까요. 기본적으로 재미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KBS 아침마당에서 부당하게 중도 하차했던 이력을 바탕으로 해서 꼽사리 게스트로 들어갔는데 용인 지역에서는 아마 한 자리에 이렇게 이런 분들, 귀한 분들 뵙기 쉽지 않으니까 오셔서 즐겁게,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가 지금 방송 접해를 청산하고 KBS, MBC를 국민의 품으로, 또 시청자의 품으로 이렇게 돌리는 노력에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손대인 소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패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돌아오는 금요일 저녁 7시 반 경기도 용인에 있는 강남대학교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경기도 용인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수원 신갈 나들목과 가깝습니다. 경부고속도로. 그리고 분당선 기흥역에서 가깝습니다. 강남대학교 샬롬관에서 돌아오는 금요일 10월 27일 저녁 7시 반 대표적인 블랙리스트 피해자 김미화, 황교익, 김민식, 선대인, 김용민이 함께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날 10월 28일 토요일에는 전남 목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국민통합위원장과 김수민 전 구미시 의원 그리고 제가 함께하는 공개방송도 마련됩니다. 내년 지방선거 전망,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8일 토요일 오후 4시 목포 국제축구센터 대강당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큐파이 풀뿌리 오늘 순서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